자산관리 입문서 맨투맨입니다. 우리의 스승님 YG경제연구소 차영재 소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재입니다. 소장님은 몇 시까지 보셨어요? 어제 개표방송. 개표방송을 한 11시까지 보고요. 네. 거의 1시간 간격 깬 것 같아요. 아, 궁금해서? 네, 그리고 제가 그 새벽 방송이 있기 때문에 4시에는 일어나서 이제 네. 씻고 나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래도 11시면 저는 제 딴에는 좀 늦게 잔 건데 네. 계속해서 봤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지금 여당이 압승했단 말이에요. 예. 그 얘기는 지금 정부의 힘을 국민들이 심어줬다는 건데 그렇죠. 이러면 보통 주가가 좀 오르지 않습니까? 그 과거 총선 사례를 보면 최근에 총선 5차례를 보게 된다라면 그 결과와 상관없이 네. 총선 결과 이후에 주식시장이 빠졌어요.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총선이라는 결과가 한쪽이 압승한다라기보다는 서로 간에 이제 힘겨루기가 일정 부분 있었고 네. 또 우리 현명하신 유권자분들께서 이런 것들 적절하게 잘 배분을 하셨죠.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이슈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슈가 다르다. 일단은 첫 번째는 코로나19가 몰고 온 주식시장의 급락세를 일단 경험을 먼저 했었고 두 번째는 일단 어찌됐던 정부 여당의 힘을 실어주자. 정부 정책에 대해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극명하게 드러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고 하면 일단 뭐 주식시장만 바라본다라면 안정세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오늘 주식시장이 좀 다소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1,800포인트에 대한 부담감이지 선거에 대한 그런 것은 아니고 오히려 선거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요 정도만 빠진 것은 오히려 나름대로 잘 버티고 네.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제가 이 자산관리 맨투맨 시작하고 나서부터 네. 늘 이 주식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거든요. 예, 정말 예. 소장님이 큰일 하셨습니다, 제게. 근데 예. 이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요 몇 주는 다 바이오주였는데 네. 오늘은 대북주가 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 그 얘기는 집권 여당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아무래도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주식시장에도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북 관련주들 오늘만 놓고 본다라면 올라가고 있는데 지난주 제가 출연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개인들은 바이오를 했지만 대형주들이 쭉 오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출연한 이후부터는 대형주들이 좀 멈춰 있죠. 그러면서 개별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네. PBR 관련주가 움직이고 대형주는 나머지 개별 종목은 뭐 선거 테마주들이 올라가고 있고 오늘도 이제 이낙연 테마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은 또 정부 정책주도 올라가고 있고 결국 시장에는 항상 트레이딩을 하려는 자금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장기 투자나 뭐 가치 투자하는 자금도 있지만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든지 스윙 트레이딩, 그러니까 하루 이틀 내에 매매를 하려는 자금들이 항상 있거든요. 게임처럼 즐기는 자금들이. 그런 것들이 오늘 전 대북주로 몰렸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물론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뭐 이번에 여당이 이긴다고 해서 대북 뭐 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 탈북민이 2분이 당선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강남에 한 분, 또 비례대표에 한 분이. 맞습니다. 지성호 씨, 태구민 씨. 예, 그렇게 2분이 당첨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분이 오히려 뭐 대북 정책을 주도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죠. 그렇게는 다 안 볼 것 같은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그분 그래요? 앞서도 김혜민 앵커도 뭐 강남에 뭐 짓자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분이 반공에 앞장서지 탈북민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저는 그런 연결은 주식시장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 개인 2명의 당선 때문에 대북주가 올랐다기보단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권의 기조가 네. 아무래도 북한하고 교류하고 네.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오른 게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시장에는 하루 이틀만 움직이려는 그런 금액이 늘 있는데 그 정도 분량이 그게 오늘 움직인 거다. 그렇죠. 그리고 주식시장에 있어서 대북 이슈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현재 지금 PER, 그러니까 이제 그 심리 지표죠. PER이 인도네시아가 높을까요? 베트남이 높을까요? 우리나라가 높을까요? 심리 지표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도 있고 네. 베트남에도 있고 인도네시아에도 있다라고 가정을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만 원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EPS는 똑같죠.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있나 인도네시아에 있나 우리나라에 있나. 네. 그러면 거기에 주당 순이익은 똑같은데 이거를 내가 몇 배를 쳐줄 거야. 이게 지금 삼성전자를 미국으로 옮긴다라고 한다면 5만 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값인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으로 제가 예를 우리나라요. 들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높다고 생각하죠. 네. 더 낮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예요. 우리나라가 단지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보다 우리나라
그 기업이 덜 투명하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일 기업이다 하더라도 PR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대북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면 이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박상인 교수도 요즘 세계 네. 석학들이 전화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네. 한국 경제, 뭐 방역 물어보러. 그렇죠. 그럼 코로나19를 잘 했다 하더라도 물가 문제가 잘 해결 안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안 없어져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건 여러 가지의 이제 원인이 조합인데 있겠죠. 우리나라 뭐 아무래도 뭐 족벌 경영이라든지 불투명한 회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놓고 봤을 때 이런 동남아 국가들보다 PR이 낮다라는 것들, 그런 평균 PR이 낮다라는 것들을 보면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보면 결국 증시에 있어서는 통일은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대박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총선 이후에 주식시장 좀 짧게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은 주식 말고 좀 다양한 거, 이것도 주식인가요? 좀 다양한 상품들을 알려주시겠다고 했어요. 일단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축인데, 네. 저축과 투자, 주식 같은 건 투자죠. 이걸 병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병행할 때? 이제 그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네. 주식시장에서 본다라면 지금 현재 40조가 넘는 자금들이 현재 몰려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축을 깨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요즘 그거 많이 나왔어요, 기사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축을 하다가 이자가 워낙 낮으니까 물론 이제 주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기회비용에 대한 것들도 감안을 하겠습니다만 통상 제가 증권회사를 다니던 뭐 5년 전만 하더라도 그 급격하게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은행에 저축을 깨가지고 적금이 만기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저축을 깨서 주식을 해보겠다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저는 이건 절대 반대입니다. 저축은 우리가 단 1%를 주던 하다못해 마이너스 금리를 떨어져서 보관료를 받든 저축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저축은 기본이고요. 네. 알렉산더 엘더를 비롯해서 많은 투자의 대가들이 저축과 지분 필수다라고 항상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 집과 내가 먹고 살 거는 있고 그 다음에 여유자금을 갖고 투자를 하셔야지 우리가 마치 지금 뭐 특정인을 뭐 무슨 자문사 대표라는 분이 유튜브 보니까 집을 팔아서 주식해라 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고요.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보험도 깨서는 안 되시고요. 연금, 저축 요거는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삶에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할 요소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투자를 하셔야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금리가 저금리가 되니까 상대적인 수익률이 높으니까 투자를 해라. 아니 투자해서 돈 버신 분이 있으세요? 아니 근데 이제 투자가 돈이 있으면 하라는 게 투자라면 돈은 늘 없거든요. 아니요. 그거는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그렇게 보셔야지 우리가 이것을 내가 그리고 제가 알렉산더 엘더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은 이제 러시아 출신의 미국의 유명한 심리 투자자예요. 네. 그분이 그 심리 투자의 법칙이라고 우리나라에 책 번역본이 있는데 그분은 그랬어요. 내가 주식할 돈이 없으면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주식할 돈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여윳돈을 만들어서 하라는 해라는 거죠. 개념이지 내가 저축이라는 개념을 깨고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건 위험하다. 저는 거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시고요.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지만 우리 차영주 소장님께서는 투자할 금액을 따로 만들어서 하든지 해야지 절대 안정적인 자산은 그렇죠.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자, 그 전제로부터 출발을 하죠. 투자에 관한 책들 보면 초보자들은 주로 적립식을 하라고 나와요. 예, 맞습니다. 적립식 저는 그냥 커피집 가면 도장 찍는 거 말고는 잘 모르겠는데 뭐 어떤 거예요? 이거? 좋은 비유입니다. 아, 그래요? 좋은 비유입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오늘 2잔에 적립을 했습니다. 스탬프를 찍었는데 네. 이런 것들처럼 적립은 말 그대로 돈을 모아가는 거죠. 돈을 모아가는 건데 적립식이라고 한다라면 많은 이 시청자분들께서 펀드를 생각하실 거예요. 적립식 펀드를 떠올리실 건데 보통 이제 직장인들 분 같은 경우는 요즘은 그 옛날엔 정기 적금을 들었다라면 요즘은 적립식 펀드 하나 정도는 정말 필수품이다. 그렇게 가입들을 하셨을 겁니다. 네, 적립식 펀드가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매달 일정 금액, 그 월급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씩 매달 주가 지수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펀드에 대해서 돈을 계속해서 넣는 거죠.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매달 10만 원씩 넣는 것만 생각하세요. 네. 이건 정액 적립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렇지만 수시로 내가 보너스를 받았다. 이것만 모으겠다. 이건 수시 적립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목돈으로 한 번에 확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거는 테크니컬한 방식일 차이지만 적립식 펀드는 보통 이제 정액 적립식을 많이 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보너스를 수시로 추가할 수 있어요. 정액 적립식만 하라고 해서 매달 정액만 넣는 게 아니라 추가로도 내가 더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하시는데 정액 적립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가가 떨어질 때도 계속 넣어라. 왜요? 그게 이제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라고 이제 그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 적립식 펀드 하시는 분들은 돈을 넣어라라고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맞아요. 이 방송에서 네. 지금 현재 주가 하락기에도 보통 떨어지면 사람이 돈 넣기 싫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계속 넣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식은 개별로 우리가 살려면 종목을 제가 서칭해서 찾으면 되는데 이런 적립식 펀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은행 가서 저 이거 할래요 하면은 은행 사람들이 알아서 조합해줘요? 제가 하는 게 절대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은행 사람들을 왜 믿고 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수익률을 좀 따지는 거죠. 과거 펀드들의 수익률을 따져서 네. 이런 걸 따지려면 좀 복잡한데 펀드닥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인된 사이트고요. 펀드닥터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펀드 보는 법도 있어요. 펀드의 변동성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보는 법들이 있기 때문에 모르시면 그걸 갖고 한 일주일 정도 갖고 노십시오. 그러면서 펀드 보는 법을 이제 하는 거 있고 네. 이도 저도 싫다. 그렇다면 인덱스 펀드를 가입하십시오. 인덱스 그건 많이 들어봤어요. 네, 인덱스 펀드는 주가 지수에 따라서 움직이는 펀드이기 때문에 존 보글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인덱스 펀드를 가지고 인덱스 펀드는 수수료도 싸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그냥 그 주가 지수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니까 수수료도 싼 데다가 주가 지수가 올라감에 따라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존 보글 같은 경우는 그걸로 해서 뱅가드를 만들어서 대박이 났죠. 그런 식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좀 투자는 하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주식 시황을 보기 어려운 분들은 적립식 펀드 같은 게 굉장히 잘 맞겠네요. 예. 그냥 자동이체 걸어놓고 돈 나가고. 도로긴 나가고. 근데 여기서 제가 한 단계 더 나가게 된다라면 지금 펀드 얘기만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주식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주식 적립식이랍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를 적립을 하던 현대차를 하던 아니면 뭐 특정 주식을 하던 근데 이거를 제가 왜 권유하냐면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존에 주식하시던 분들도 계좌를 하나 따로 터가지고 주식 적립식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김혜민 아나운서에게 예를 들어서 주식 적립식 제가 권합니다. 그럼 김혜민 아나운서가 은행 가서 계좌를 텄어요. 적립식을 할 거니까 오늘 사서 내일 팔 거 아니죠. 그렇죠. 매달 넣을 거면 최소한 3년 내지 5년을 바라봅니다. 네. 그러면 5년 동안 이 기업이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을 따져보는 거죠. 그게 관건이겠는데요. 생각이 확 달라지죠. 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주식을 하게 된다면 야 오늘 사서 상한가 칠 건 뭐야? 내일 뭐가 오를 것 같아? 지금 테마주가 뭐가 오르는데 이낙연 테마주가 뭐가 올라가고 오늘은 대북주가 올라가니까 대북주를 사볼까? 이런 식의 짧은 생각에서 내가 3년 5년의 시야가 확 넓어지면서 내가 과연 이 기업이 3년 내에 안 망할까? 이 우리나라 경제가 3년 내에 안 망할까? 이런 생각까지 커지면서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게 되죠. 그리고 생각도 커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주식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셨으니 네. 앞으로 물론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가 더 성장한다고 치면 예. 튼튼한 기업에 3년 5년 묻지마 투자를 하면 네. 그게 결국은 이익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주식 그러기려고 적립식 투자는. 그런 믿음을 답보하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네. 단순하게 아무 주식이나 살 수 없죠. 공부는 전에 뭐 어떤 거 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공부는 이제 다양하죠. 저희 방송을 철저하게 들으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렇네요. 일단은 뭐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 차트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우리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운 게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를 원하세요. 하겠다라고 하지만 잘 안 돼요. 안 돼요. 그 왜 안 되는지를 이 계좌를 개설하려고 마음 먹는 순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내가 주식 볼 줄 모르는데 나는 우리나라가 무슨 기업이 올라갈지 모르는데 그럼 장기 투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전에 내가 장기 투자 얘기했다라는 것은 나의 단순한 꿈이었을 뿐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일단 깨닫게 되는 게 시작이겠네요. 시작이죠. 네. 우리가 김혜민 아나운서도 한문을 배웠나요? 한문 배웠는데 잘 몰라요. 원래 우리 수능에서 한문 안 한문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내가 안다는 것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안다라는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주식 정리식을 권한다라는 거 이건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3482님이 오늘 투자 전략 굉장히 유익하게 잘 들립니다 하셨습니다. 자, 자산관리의 맨투맨 우리의 스승님입니다. 차영주 수장과 함께했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 수장님.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21대 국회의원 선거 다음 날 우리가 결과를 받고 경제적 전제 시점에서 여러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서울대 박상인 교수와 함께 이제 압승한 여당이 경제 개혁에 지연하는 거는 더 이상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또 차영주 수장과 함께 여당 압승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총선 결과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셨어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창에 리코코님께서 맞습니다. 경제개혁 필수입니다. 보내주셨고요. 고돌김김님은 국민의 감정이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갈라진 국민을 화합하도록 좋은 정치를 많이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누는 정치보다 더하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9413님,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이 투표를 했습니다. 이건 국민의 심판이고 앞으로 현 정부가 코로나 위기가 침체된 경제를 하루빨리 회복하라는 명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보내주셨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국민들이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그 긴 줄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한 투표라는 걸 이번 당선자들은 잊지 않으셔야 될 겁니다. 2712님, 이번 선거에서 현 국회의원 떨어지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국회의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요. 근데 조건이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 작가가 밖에서 아닐 거라고 고개를 지금 흔드는데 네, 본인의 바램을 말한 건지 팩트를 말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0778님은 여당이 압승해서 정말 좋습니다. 늘 기도할게요. 건강하세요. 보내주셨고요. 6293님은 2012년 19대 총선에 조명철 전 의원이 새누리당 비례대표였고 지역구로 당선된 건 탈북민 중에 태구민 의원이 처음이라네요 하셨습니다. 태 의원께서는 이 처음이라는 무게를 잘 견뎌내시기를 그리고 그 무게에 걸맞는 정치를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말 안 해도 아시죠?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3시 10분 생생하고 상상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